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날 관세 정책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무역 갈등 완화와 협상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린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미국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5일까지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트럼프 당선 이후 석 달 동안의 상승분을 반납했는데요. 특히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이 이어지면서 빅테크가 조정 국면으로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월가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빅테크주의 조정 국면일지 일시적 조정인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강남 세 곳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후 이 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최근에는 강남 집값 상승이 마포, 용산, 성동구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올해 들어 물가가 다시 2%로 올라서면서 2%대로 올라서면서 물가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었는데 지난달 물가도 2%대를 나타냈다고요? 네, 딱 2.0% 상승했습니다. 2월 1월이 2.2였나요? 2.2%였습니다. 0.2%포인트 오름세가 이제 둔화됐으니까 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사실 일단 한숨은 돌렸다고 볼 수 있고 이제 가격 변동이 큰 농산물이나 석유를 제외한 이제 근원 물가 상승률도 되게 기조적으로 물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이것도 1.9%. 그러니까 1%대 후반에서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제 이것만 보면 물가가 다시 튀어오를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변수가 있죠. 환율이 여전히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라는 것. 이에 따라서 품목별로 보면 생활 물가가 다시 좀 오르고 있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달 물가를 이제 품목별로 보면요. 일단 석유류 가격 6.3%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분의 대부분을 석유류 물가가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국제 유가 자체가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환율 상승분, 그러니까 국내로 들여올 때 달러로 환산하는 수입 가격이 비싸지니까 결국 이것도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또 공업 제품 중에서는 이제 가공식품이 2.9%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이것도 1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기도 합니다. 이 올해 들어서 가공식품 업계에서 제품 가격을 잇따라 좀 올렸거든요. 이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외식 물가도 지난달에 3.0% 올랐습니다. 이것도 역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죠. 전달보다도 상승폭이 조금 확대됐고요. 이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물가 수치 자체는 비교적 안정적이긴 하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이게 다 생활 물가지 않습니까?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먹거리 물가가 줄줄이 올라서 더 체감이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초부터 이제 뭐 빵이나 과자, 뭐 햄버거, 커피 이런 식품 가격들이 줄줄이 다 인상이 됐습니다. 제빵 브랜드 1위 파리바게트가 대표적인데 96종의 빵과 케이크 25종 가격
평균 5.9% 올린 게 대표적이고요. 네. 오리온 같은 경우도 과자 13종 가격을 평균 10.6%나 인상을 했고요. 저가 커피 브랜드들도 올해 들어서 가장 저렴한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잔당 한 200원에 300원 정도의 가격 인상을 다 단행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꽤 오랜 기간 그래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억눌러 왔던 게 라면인데 결국 오늘 농심이 라면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아, 오늘 했나요? 네. 56개 라면 그리고 17개 스낵 브랜드의 출고가 평균 7.2% 인상을 했습니다. 네. 농심이 라면 가격 올린 게 2년 6개월. 만입니다. 더욱 이제 업계 1위이기 때문에 농심이 가격을 올리면 뭐 다른 라면 업체들, 뭐 오뚜기나 팔도, 삼양 이런 것들도 아마 가격 인상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언제 올리나 이런 눈치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니까요. 라면은 사실 거의 전 국민이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이 라면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물가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겠죠. 네. 식품업계가 원재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보통 2, 3개월분의 재고를 비축해 두고 있었는데 작년 말에 비상계엄 사태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른 여파 이런 것들이 수입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이 업체들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이렇게 좀 토로해 왔거든요. 네. 이제 올리기 시작한 게 본격화되고 있는데 환율이 여전히 보면 1,400원대 위에서 여전히 좀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지금 이슈에 따라서 뭐 1,450원대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 이렇게 변동성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가 사실 걱정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수입 물가 부담이 커지면 식품업체들도 가격 인상 압박을 계속해서 받게 되기 때문이죠. 네. 그 고환율이 이제 물가의 부담을 계속 주고 있는 가운데 외환 보유액이 지금 2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2월 말 기준 이제 외환 보유액 4,092억 1천만 달러. 그래서 한 달 전보다 18억 달러가 감소했고요. 2달 연속 감소한 겁니다. 네. 우리는 이제 외환 보유고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두텁게 좀 보유를 하면서 환율 변동성 같은 것에 이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흐름이 안 좋은 거는 외환 보유액이 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거. 외환 보유액이 일단 4,100억 달러 밑으로 내려온 게 2020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네. 당시 이제 4천억 달러대 수준이었다가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수출이 큰 폭으로 그 당시에 증가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외환 보유고가 4,700억 달러대까지 육박을 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또 감소세로 돌아서는 이런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감소한 이유는 어떻게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외환 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시장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 영향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에도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00원대 중후반대로 전반적으로 고환율이 이어졌기 때문에 당국이 쉽게 말해서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를 빼서 이걸 시장에 공급한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국민연금과 또 한국은행의 외환 수합을 확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느니 이제 환율 상승 방어를 위해서 보유한 달러를 국민연금에 주고 이제 국민연금으로부터 원화를 받는 이런 수합 계약. 이런 게 이제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제 외환 보유액은 일시적으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죠. 물론 현재 외환 보유고 수준은 안정적입니다. 세계 9위 수준이거든요. 네. 다만 이제 앞으로도 환율 변동성이 지금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국의 외환 시장에 계속해서 개입할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는 또 외환 보유고를 결국 또 축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고 과연 당국이 어느 선까지 이를 허용할 것인지가 좀 관건입니다. 이른바 외환 보유고에도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누가 정한 건 아닌데 우리는 보통 이걸 4천억 달러 선으로 봅니다. 이거 밑으로 무너지면 심상치 않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4천억 달러 후반대긴 해요. 네. 그러니까 4천억 달러를 앞으로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현재 커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홈플러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기업 회생 절차 신청하면서 여파가 확산되고 있는데 네. 이제 협력업체들이 제품 공급 중단하는 사례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보도를 통해서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 가전업체 가운데서 LG전자가 지금 홈플러스 제품 출하를 일시적으로 정지한 상태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계속 납품할지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식품업계에서도 납품을 중단한 곳이 나오고 있는데 오뚜기, 동서식품
등이 이제 홈플러스의 물건 납품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뭐 CJ라든지 농심, 롯데 같은 이런 주요 식품 업체들도 현재는 납품을 일단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납품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결국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니까 이런 선제적 조치에 나서는 곳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고요. 앞서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사들이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것도 이런 납품업체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홈플러스 측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급한 물을 좀 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거래 채권에 대한 지급을 일단 재개를 했습니다. 이틀 전이었죠. 서울회생법원에 이제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게 됐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채권자들에 대한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지가 됐는데 이를 다시 재개를 한 거죠. 아, 네. 네, 이건 결국 납품업체들의 불안감을 좀 잠재우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고요. 홈플러스 측 설명에 따르면 이제 오늘 기준으로 가용할 수 있는 현금 잔고는 3,090억 원 정도라고 하고요. 이제 이달에 영업 활동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현금 유입액이 한 3,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6천억 원 정도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 상거래 채권을 지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네. 이제 오늘부터 이런 일반 상거래 채권에 대한 지급을 재개를 해서 순차적으로 전액 변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네. 오늘 홈플러스 노조 조합원들이요. 그 대주주죠. MBK 파트너스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광화문 D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네. 이들은 대주주 MBK 파트너스가 선제적인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부터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이런 회생 절차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여파가 일파만파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홈플러스가 꽤 큰 대형마트 업체입니다. 국내 2위고요. 임직원만 2만 명, 협력업체만 3,000곳에 달합니다. 만약 네. 이게 이 홈플러스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만약에 상황이 더 악화가 된다면 그 파장은 아마 작년에 있었던 티몬 위메프 사태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클 겁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7분입니다. 나스닥 중심으로 하락하던 뉴욕 증시가 어젯밤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완화 소식에 시장이 반응한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불안한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해 큰 폭의 상승을 이끌었던 대형 기술주들의 하락폭이 큰데요. 이게 일시적 조정인지 긴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인지 이 시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최근에 미 증시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지난해 너무 많이 올라서일까요? 뭐 거기에 대한 조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이제 여쭙고 싶어요. 일단 주가 그 지수 추이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일단 뭐 주요 지수들이 트럼프 대통령 그 취임 이후로 해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네. 그 지난달 하반기부터 네.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이제 매일 크게 하락하다가 네. 어제 새벽 장은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뉴욕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다우존스 30 네. 산업평균 지수가 이제 전장보다 485.6포인트 그러니까 네. 한 1.14% 정도 오른 네. 44,006.59에 이제 거래를 마감했고요. 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64.48포인트 그러니까 퍼센트로는 1.12% 네. 정도입니다. 그래서 5,842 네네 맞습니다. 정도로 마감됐죠. 네. 네네. 나스닥은 어땠습니까? 네,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26,757포인트. 네, 아니죠. 이제 267.57% 포인트. 네. 267.57 포인트가 네네. 올랐.
있죠. 네, 퍼센트로는 그것도 한 1.46% 정도 네, 되고요. 네. 네, 지수로는 18,552.7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이렇게 며칠 만에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많이 빠져서요. 네. 많이 빠져서 이제 반등한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대해서 이제 25% 관세를 부과를 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자동차를 빼줬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달 유예를 해줬거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제 복잡해. 처음엔 네. 하나하나 쫓아가다가 네네. 해줬다 뺐다가 뭐 유예했다가 당겼다가 뭐 하니까 이제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네네. 자동차를 뺐더니 네네. 이렇게 좀 반응을 한 거예요, 시장이요. 그렇죠. 이제 뭔가 여지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설 연휴 때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이거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를 이야기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10% 추가 네. 관세를 이야기했다가 한 달을 또 유예를 시켜줬었습니다. 네. 그때 또 이제 유예해주니까 시장이 또 급반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그림을 또 기다리는 수급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외에 뭐 다른 것도 좀 더 긍정적인 요인은 어떤 게 있었나요?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뭐 지금 분위기가 좋은 건 없고요. 네. 아무래도 제일 우리가 뭐 공포스럽잖아요, 시장에서. 네. 그러면 최악을 생각했다가 그거보다는 좀 더 나은 조치들이 나오니까 네. 여기서 이제 좀 되돌림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업 업황이 좀 개선되면서 확장 국면을 유지했다 이런 소식이 이제 투자 심리를 약간 녹였다 이런 분석들도 있어서 네네. 제가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일단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좀 회복한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 동안에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미국 증시가 작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무엇인지 그걸 좀 살펴봤으면 해요. 어떤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세요? 일단 이제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입니다. 네. 불확실성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행정명령, 특히나 이제 관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시장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의 트리거를 건드렸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보면 미국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 때만 해도 금융위기 직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시총에서 미국 증시의 비중이 40%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3분의 2 수준까지 올랐어요. 3분의 2. 네. 거의 67%까지 올랐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미국이 전 세계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는데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S&P 500이라는 그 지수가 있잖아요. 네. S&P 500 지수 안에서 M7의 비중이 30%를 넘어섰습니다. M7이라고 하면 이제 네. 7개 그 7대 빅테크 기업들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테슬라, 애플, 아마존, 뭐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구글, 맞습니다. 네. 레지주사인 알파벳.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런 7개 회사들의 빅테크들의 비중이 역대급으로 높아져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높았었는데 그게 이제 떨어지게 된 게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말씀이셨나요? 제가 지금 약간 놓친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쏠림 현상이 너무 많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쏠림 현상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어떤 그 불확실성을 더 가미시킨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그 빅테크들의 어떤 성장률 자체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 실적 성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이런 쏠림 현상이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시행이 되게 되면 빅테크들이 당장 실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당장 받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죠? 뭐 예를 들면 아무래도 그 중국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네. 중국에다 굉장히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구 소비재잖아요. 네, 네. 그런데 만약에 관세로 인해서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그 가격이 이 관세가 전가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 AI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본 지출이라고 해서 캐펙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쪽에 지금 AI 쪽에 거의 군비 경쟁처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장이 불확실해지고 하면 아무래도 금리에다가 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금리가 비싸지면?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투자가 불확실해지고 네.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관세 조치가
그 기업 실적이나 경제에 반영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즉각 반영되는 것들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일단 이제 경제에 영향을 주기에는 거의 한 2개 분기 이상, 보통 네.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기업들 실적 같은 경우는 당장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에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에 낙폭이 두드러지지 않았습니까? 특히 그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등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각각의 그 종목별로 조금 더 분석을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뭐 그동안 뭐 AI 랠리라고 하잖아요. 그 AI 랠리를 주도해온 기업은 이제 엔비디아 네. 같은 이제 AI 가속기 관련 기업들이거든요. 뭐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브로드컴이라든지 네.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죠. 왜냐하면 빅테크들이 AI 군비 경쟁을 하면 네. 결국 자기네 회사의 데이터 센터에다가 누가 엔비디아 칩을 최대한 많이 갖다 놓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수요는 폭발적이고 공급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가격이 뭐. 가격이 뛸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그동안 계속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굉장히 비싸게 잘 팔았었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뭐 엔비디아 주가가 영향을 받은 거는 실적 자체의 영향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더 크게 작동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뭐 원래 바이든 행정부 때도 중국으로 이제 엔비디아 칩, 고성능 칩이 들어가는 거는 계속해서 막았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발표하기에 따르면 중국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엔비디아 매출 비중이 한 자릿수밖에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잘 막고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최근에 우리 딥시크 사태 터졌잖아요. 네. 네. 딥시크가 나오면서 네. 설 연휴 바로 직후였었나요? 그때였던 거를 기억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딥시크가 지금 뭐 알려진 거는 굉장히 싸고 저렴하게 예. 컴퓨팅 파워가 낮은 칩으로 잘 했다고 하지만 이게 점점 더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딥시크의 모기업인 이제 그 하이플라이어라는 네, 네. 그 회사에는 실제로 엔비디아 H100이라는 고성능 칩이 5만 장 이상이 있다라는 추정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칩들이 어떻게 들어갔냐? 미국이. 그러니까요. 네. 최근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싱가포르로 수출된 엔비디아 고성능 칩 비중이 18%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싱가포르에서 다 소화가 되는 건가라고 봤더니 네.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대만 등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간 칩들이 많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최근에 싱가포르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이게 중국으로 굉장히 많은 우회해서 수출이 되고 있구나라고 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엔비디아 주가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인가요? 그때 그 AI 버블 논란 잠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잠깐 좀 떠올려 본다면은 인텔이 하루 새에 거의 얼마나 빠졌었죠? 그때 한 20몇 % 빠졌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좀 다른 게 이제 말씀하신 그 중국의 저비용 AI 딥시크 공개되면서 이제 일부 기업들의 AI의 과잉 투자 아닌가 이런 논란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다가 여러 가지 또 미국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좋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서 작년하고 딱 같이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일단 작년 여름에 큰 폭으로 조정이 있었던 거는 결국 뭐 AI에 대해서 거품론도 있었지만 네. 그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좀 그러네. 크게 8월 초에. 네. 그게 좀 컸거든요. 갑자기 이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서 네. 전 세계에 많은 유동성들이 엔화 자금이 뿌려져 있는데 네. 그게 갑자기 회수된다라는 리스크 때문에 똑같이 이제 조정을 크게 받았는데요. 그때도 이제 그 어떤 조정의 빌미가 됐던 거는 AI에 대해서 과잉 투자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번에 딥시크가 나왔을 때도 똑같은 논리로 이제 시장이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네. 젠슨 왕 CEO가 이야기하기로는 이게 공급 과잉 투자는 아니다. 다만 지금 그동안 AI 인프라 쪽에 들어가던 투자의 색깔이 좀 바뀌었다라는 건데요. 네, 네. 색깔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그동안에는 AI 인프라 쪽에 투자가 되면 AI가 학습하는 용으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학습하는 용도로 되게 네. 많이 썼는데 이제는 추론? 추론 네. 쪽에 이제 고도화되는 그런 수요로 많이 바뀌고 있는 과정이죠. 네. 거기서 이제 약간 시장에서 오해를 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좀 의혹을 더 부추긴 게 딥시크의 어떤 논란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딥시크도 처음에 공개된 것보다는 훨씬 더 알고 보니까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사용한 걸로 이제 파악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결국은 수요에 대한 어떤 걱정보다는 어떤 그 외부 변수들 특히나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런 관세 폭탄들이 네. 실제로 만약에 미국 경제에
그대로 실행이 된다 그러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은 오르는데 네. 경기는 죽어버리는 네. 거기에 물가 대한 상승 속 경기 침체.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단순한 AI 버블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적어도 지금은 버블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AI 인프라에 대해서 좀 과잉 투자 이야기가 내년에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갓비디아라고까지 불렸던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뭔가 주가를 둘러싼 의구심 이런 게 또 리스크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서학개미 이른바 서학개미가 최근에 엔비디아를 엄청 많이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계속 갖고 가는 게 좋은 건지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한 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보기에는 뭔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면 뭐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도 저는 분할 나쁘진 매수? 않습니다. 예.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뭐 어떤 리스크라는 건 종목을 통해서 이제 그 위험을 분산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 종목에다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라는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시간을 분산한다라는 거는 한 번에 주식을 다 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담아갈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그 미국 테크에서 또 반등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또 트럼프의 말이 바뀌면 순식간에 또 반등이 가능한 그러니까 하방 리스크도 있지만 상방 리스크도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 암호화폐 있거든요. 시장 보세요. 너무 네, 무섭게 그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한마디 바꿔버리면 시장이 훅훅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어떤 투자 스탠스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좀 상반기에는 국내 중시로 눈을 돌리는 게 어떤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굉장히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거의 뭐 미국 시장은 계속 오르는데 한국 시장은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뭐 미국 시장이 빠지면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긴 하는데 네. 상대적으로 좀 둔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뭐 5% 빠지면 한국은 그중에 절반밖에 조정을 받지 않고 작년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인데요. 사실 이제 한국 시장이 이미 안 좋은 부분들을 작년 하반기에 선반영했던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증시에서 한국이 제일 경기에 제일 선행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 증시가 네. 경기의 선행 지표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선행 지표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경제의 선행 지표는 한국 경제고요. 한국 경제의 선행 지표는 한국 주식 시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은 먼저 선반영하고요. 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또 먼저 반영합니다. 안 좋은 것들도 먼저 반영하고 네네. 좋은 것들도 먼저 반영하고 그러니까 빨리 반응을 한다 이건가요? 반영을? 네 맞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보면 그게 또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네.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고요. 네. 그리고 그 수출 품목 중에서 보면 반도체 같은 것들이 맞아요. 거의 기초 예. 원자재잖아요. 뭐 23% 비중을 차지하고 그리고 자동차, 전기차 뭐 이런 쪽이 거의 두 번째, 세 번째 품목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경기 민감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법 폐지냐 아니냐 이런 말에도 그냥 우리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관련 네네, 종목들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지금 미국은 좀 부진하지만 우리는 좀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보면 미국 증시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올해만 이게 디커플링 따로 갈 건가? 이렇게 하기엔 또 확신이 안 되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았어요. 상반기만 놓고 보면 상반기만. 약간 디커플링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매수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아직 뭐 한 6조, 7조 정도의 매수 여력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시장의 어떤 그 정책적인 스탠스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무슨 예를 들면 말씀이시죠? 뭐 네. 상법 개정이 되면 네. 그 한국 주식의 가치에 대해서 재평가될 수 있는 너무 네. 저평가돼 있는 게 네네. 밸류에이션이 제대로 맞습니다. 평가받을 밸류에이션이 수 있는. 재평가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배당 확대 정책.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한국에서 지금 보면 AI 인프라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 뭐 이런 그 흐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정부에서도 뭐 이제 일단은 엔비디아 GPU를 뭐 1만 장 먼저 당겨서 뭐 선투자하겠다. 네. 네, 2027년까지 3만 장을 투자해서 확보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주식시장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어쨌든 AR 기술 전환이 계속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미국의 M7을 중심으로 한 빅테크의 그 조정장의 시작일지 아니면 이제 반짝 조정일지 더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신다라면 어떻게 보세요? 과거 사례와 비교할 때 이런 걸 판단하려면은 어떤 흔히 말하는 시그널이라든가 그런 게 좀 유효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걸 보고 우리가 이게 일시적일지 좀 계속할 건지 판단하고 투자에 임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테크 쪽에서 놓고 보면 그동안 이제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를 주도한 거는 결국 테크고 그중에 AI하고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수요 측면에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어요. 반도체 수요에서 첫 번째는 이제 서버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인데 그건 이제 B2B 제품이죠. 네. 그리고 이제 B2C 제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스마트폰하고 PC가 있는데. 네. 그런데 그게 사이클이 좀 엇갈렸어요. 원래는 보통 반도체라는 게 그 세 가지 품목이 비슷하게 움직였거든요. 네. 이전에는. 근데 이번에는 AI만 좋고 논 AI로 가는 PC하고 스마트폰은 계속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AI 쪽은 작년에도 계속 좋았고요. 지금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제 AI 서버 쪽이 이제 꺾일 거다라는 이제 우려거든요. 네. 그런데 B2C 제품인 스마트폰이나 이제 PC용 반도체 수요는 네. 빠르면 올 2분기 늦어도 올 3분기에는 반등을 할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은 또 이걸 6개월 선행해서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좋은 부분하고 안 좋은 부분들이 섞여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만약에 AI 사이클이 올 상반기까지 버텨주고 네. 거기서 이제 B2C인 이제 그 제품들이 턴어라운드를 한다 그러면 네. 굉장히 강하게 또 반등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빅테크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빅테크들의 AI에 관한 자본 지출입니다. 네, 자본 지출이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이게 사실 B2C 제품 대비해서 이게 좀 추정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회사들이 뭐 예를 들면 2022년에 메타가 네. 자본 지출을 480억 달러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메타버스가 갑자기 붐이 죽어버렸죠. 네. 그러다가 2주 있다가 네. 480억 달러를 이야기했는데 54억 달러로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그렇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를 파는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재앙이잖아요. 네. 그러면 반도체 관련 밸류체인들이 그렇게 한번 출렁거렸었거든요. 이번에도 네. 이거를 걱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갑자기 줄일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데 이제 그래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서 AI 자본 지출 흐름을 굉장히 면밀하게 좀 관심 깊게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상반기에 그 미국보다는 한국 증시에 관심을 가지는 게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도 그 증시가 하락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보고만 있을까 뭔가 부양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쪽으로 투자를 그래서 미국 주식 다 팔고 지금 한국 주식 다 들어오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게 비중을 이제 조절하는 게 좋은데 네. 그 동안에는 이제 미국 쪽 비중이 높았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제 한국 쪽 비중을 높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네. 아예 미국 주식 다 팔고 들어오기에는 지금은 굉장히 뭐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죠. 네. 이제 양회가 개막된 지 며칠 안 됐는데요. 그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이제 어김없이 그 AI 굴기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저비용 AI 딥시크 같은 이런 것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점점 더 미중 AI 패권 정쟁은 격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앞으로 나올 만한 주목할 만한 AI 기술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지만 어떤 데 투자하면 괜찮을까요? 뭐 사실 그 기술을 알고 정확하게 투자하기는 굉장히 힘든 건데요. 네. 최근에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미국 주식이 빠지고 중국 주식이 특히나 테크 주식이 오르는 거는 대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대안. 네, 대안이. 네. 그동안에는 사실 중국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미국으로만 쏠렸는데 글로벌 자금 흐름이 이제는 중국 테크 쪽으로 좀 흘러가는 흐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저는 그 5년 만에 복귀한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 있잖아요. 네, 네. 마윈 회장이 시진핑 주석하고 악수하는 장면이 예. 저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귀시키고 마윈 회장이 돌아오자마자 바로 460억 달러 투자하겠습니다. AI 쪽으로. 그래서 AI 중국 AI의 돌격 선봉장을 하겠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투자는 더욱 활발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쪽의 투자가 뭐 유망하긴 한데요. 근데 이게 또 최근에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한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섣불리 좀 따라가는 거는 조금 이제 조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은요. 제일 좋은 거는 비중을 분산하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한국의 뭐 40% 그리고 미국의 45% 그리고 뭐 중국의 15%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비중 분산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개별 기업을 투자하기 힘들다 그러면 ETF 같은 네, 상품들을 네.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9분 30초입니다.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 먼저 살펴볼까요? 3월 1주차 한국 부동산 통계인데요. 지난주에 좀 강남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얼마나 올랐을까 2시간 전에 나온 자료인데요. 네. 또 깜짝 놀랐습니다. 송파구가 이런 말씀 전해드릴 때마다 괜히 또 이게 자극하는 거 아닌가 하는 또 약간 팩트는 전해주셔야죠. 걱정스러운데요. 네, 네. 송파구가 지난주가 0.58% 주간 변동률이 매매 가격 변동률이 0.58%였는데요. 네. 제가 이런 숫자 언제 봤지라고 했는데 이번 주는 0.68%입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과거에 이렇게 높았던 적이 언제였나 찾아보니까 네. 2018년 2월 1주차가 0.76%였더라고요. 아. 그때가 가장 높았고 7년 1개월 만에 지금 가장 높은 변동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강남구도 0.52%, 서초구는 0.49%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0.3% 넘어가게 되면 폭등이라는 이제 단어를 붙이는데 얼마가 넘은 폭등이요? 0.3%요. 그럼 다 넘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강남 3구가 단기간 한 3주 만에 지금 폭등 단계, 폭등 곱하기 2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런 좀 거예요?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강남에 살지도 않고 최근에 가본 적도 없어서 부동산 문 우리가 열고 들어간 적도 없어서 준 게 없어. 0.3, 0.6 하면 느낌이 안 오잖아요. 안 오죠. 이게 곱하기 52, 이게 주간 변동률이기 때문에 네. 곱하기 2로 하게 되면 거의 한 40% 에이. 올라가는 속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자동차 아. 속도로 따지면 시속 200km 정도로 지금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과열이니까 분명히 그럼 어떻게 말씀드리지만 52주를 다 곱할 수는 없죠. 이렇게 몇 번 오르다가 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속도로 보게 되면 그 정도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비정상적인 상승입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건 이건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정도로. 그럼 그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상식적이거나 정상적인 생각을 안 하는 걸까요? 실제로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고요. 이제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네. 호가는 급등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이제 몇 개씩 나오긴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많이 수반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면 정상적인 거래라고 하는데 네. 지금 거래량 자체가 이제 폭발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일단 네. 전체적으로 한국 부동산원 조사가 실거래 가격만으로 조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사 기관에서 특정 표본을 가지고 이제 변동률을 조사하기 때문에 이런 통계들이 나오는 거고요. 네. 강남 3구를 빼버리게 되면 물론 뭐 강동구라든지 나머지 구들도 상승, 서울은 상승입니다만 지방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0.04%고요. 네. 인천은 마이너스 0.03%, 경기도는 마이너스 0.04%. 그러니까 서울 빼고 나머지 지역들은 여전히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똘똘한 한 채를 찾아서 지금 서울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된 지 한 2주 된 건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2월 13일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2주 좀 넘었군요. 네, 3주 차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강남 집값 상승세가 좀 확연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풍선 효과라는 말을 부동산 업계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강남과 가까운 쪽에 또 오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도 변동률을 보이면 주변 지역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통계를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마용성이라고 하잖아요. 강남 이제 다음 단계로 마용성인데 마포, 용산, 성동. 그렇죠. 네. 마포, 용산, 성동인데 마포가 0.11%고요. 2주 전에 마포가 0.02%였는데 2주 만에 0.11%까지 올라왔고요. 용산은 0.1%, 성동구는 0.08%. 여전히 강남에 비하면 낮으나 2주 전과 비교해 보면 이제 껑충 뛰어 올랐는데 네. 서울 외곽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구로 보게 되면 여전히 마이너스 0.03%, 마이너스 0.02%니까 서울 내에서도 아직까지 온도 차이는 존재하고요. 네. 제가 이번 주는
판교 신도시 한번 다녀왔거든요. 아, 임장을. 왜냐하면 판교 신도시 항상 가면 판교 주민들은 이제 잠실하고 좀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잠실하고 동급이야. 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 현지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판교 잠실에서는 신도시 하면은 보통 동판교, 서판교를 다 가보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은 동판교로 갔습니다. 네. 서판교보다는 동판교가 그거 가격이 좀 아파트가 높기 때문에 높죠. 네. 그 판교역 주변에 현대백화점 주변에 이제 네. 인기 단지를 가봤는데 네. 항상 잠실하고 좀 비교하는 경향이 아, 있어서 그렇군요. 이게 영향을 얼마나 받았나 가보니까 네. 아주 활발하게 뭐 이렇게 거래가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나와 있는 매물들이 이제 거래가 되고 잠실이 올라가네. 우리는 이라는 지금 의문점을 던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서울 인근 지역들도 이제 영향을 받고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뭐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예의주시만 할 건 아니고요. 좀 적극적으로 뭔가 좀 메시지를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풀린 게 3주인데 또 언제 다시 또 금방 뭐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에서 왜 문제가 되냐면은요. 예. 실거래 가격을 보게 되면 잠실, 엘스, 리센츠도 여전히 최근에 거래된 가격이 뭐 27억 뭐 이렇게 국민평형 기준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호가는 33억 부르고 있습니다. 갭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게 다 거래가 돼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태고요. 실거래 가격은 아직까지 반영이 되진 않았는데 우리가 네. 국토부 실거래 가격을 보고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데 현지에서는 SNS 같은 걸 통해서 미확인 정보들이 지금 난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미확인 정보를 보시는 분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네. 유언비어인지 실제인지도 모르는 계약서를 보지 정보들이 않는 한. 그렇죠. 정보들이 네. 막 퍼져나가고 있어서 저는 국토부에서 뭔가 확실한 시그널과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빨리 좀 공개를 해줘서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거는 맞는 거 좀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불확실 정보까지 막 뒤죽박죽이 돼서 더 불안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제 아까 지방은 마이너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서울 네. 외곽도 마이너스라고 하셨고 수도권은 어떻다고 말씀하셨죠? 마이너스라고 그러셨나요? 수도권 지역들도 서울 빼면은 마이너스입니다. 수도권 네. 전체를 보게 되면 0.02%인데요. 수도권이라는 게 서울, 경기, 인천을 합쳐서 수도권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서울을 빼버리게 되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천은 마이너스 0.03, 경기도는 마이너스 0.04니까 네. 서울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하락. 근데 뭐 경기도 안에서도 이제 과천시나 뭐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인데 네. 평택시 이런 곳들은 또 마이너스고 이렇게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아까 판교 신도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천도 송도가 신도시잖아요. 네네. 연수구인가요? 송도가요? 네. 네, 연수고요. 근데 거기는 집값이 많이 빠진 것처럼 사람들이 알게끔 지금 기사가 최근에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고 진짜 있죠. 그래요? 연수구가 너무 많이 전체적으로 빠졌다 뭐 그래가지고요. 좋지는 않는데 이제 반토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반토막 이걸 이제 해석의 차이인데 이제 송도는 공구가 있거든요. 네. 109에서 1109까지 있는데 이제 네. 주택지는 109에서 809고요. 809가 이제 지하철역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공구인데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단지가 이제 마리나베이라는 아파트인데요. 네. 이 아파트가 오션뷰 아파트입니다. 오, 뷰는 멋있겠네요. 뷰는 멋있는데 자, 네. 오션뷰면은 어때요?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션뷰가 나오는 2021년에 네. 가장 높게 거래된 신축이네요. 그렇죠. 가장 높게 된 가격하고요. 오션뷰가 안 나오는데 최근에 떨어진 가격하고 비교를 하니까 이제 반토막이다. 같은 단지에서? 같은 단지에서. 그리고 아. 한강뷰가 나오는 동과 안 나오는 동이 가격 차이가 존재하잖아요. 그래도 반값까지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오션뷰가 나오는데 분위기 좋았을 때 고점 가격하고 네네. 오션뷰가 안 나오는 내려간 가격과 비교하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뭐 좋은 서울 같은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고점 대비 2021년 가격 대비 한 일반적으로 한 80%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 네. 단지에 따라서 동에 따라서 좀 더 떨어진 단지들이 나오고 네. 송도가 좀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 한 3년, 5년 내에 입주가 끝나잖아요. 네. 근데 송도는 109 개발하고 209 개발하고 계속 지으니까. 지금 809까지 개발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신규 입주 물량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전세값도 안 오르고. 전세값도 안 오르고요. 네. 영향을 받는데 송도의 상승장을 본다면 2006년, 2007년에 1차 상승이 있었고요. 네. 2019년에서 2021년 2차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상승장까지 진입이 되려면 시간이 좀 남아 있는 상태이고 네. 교통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GTX-B 좀 네. 2030년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비 갈등 때문에 GTX-B가 착공을 시작했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네. 계획은 올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예. GTX-B가 착공이 되면 교통난에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은데 네. 아직 공사비 그게 문제로 여의도를 통과해서 서울역 해가지고 남양주까지 갑니다.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된다라면 좋겠습니다만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네. 지금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네.
인천시도 그렇고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요. 국토부도 그렇고요. 좀 빨리 좀 추진. GTX A는 이미 된 곳은 그 A는 속과간 북부 구간 개통이 됐고요. 네. 삼성역 구간은 영동 아직은 복합센터 남아있죠. 안 끝나서 지금 중간에 끊겨 있는 상태인데 네. 내년까지 전 구간 개통은 되고요. 삼성역은 2028년 개통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잠깐 지방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은요. 이제 지방의 대표 도시 부산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심지어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인가요? 네. 파이낸셜 네, 타임즈인가? 맞습니다. 파이낸스 거기서- 타임즈에서 예 다뤘죠. 뭐라고 다룬 거야 이게? 부산 멸종 위기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자극적으로 씁니까? 우리나라 얘기를? 그래야 클릭 수가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일단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인구도 줄어들게 되고요. 네. 젊은 층들 인구 유출이 발생해서 인구 대한민국의 2대 도시가 위험하다. 아, 2대 도시. 네. 한국의 네. 2대 도시가 이렇게 네.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라는 뉴스인데 실제로 좀 심각한 거는 사실이고요. 최근에 서울 집값, 강남 집값이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또 투자 자금력을 가지신 분들이 불안하니까 네. 경제도 좋지 않고 젊은 층들이 유출이 되다 보니까 서울로 좀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뭐 좀 심한 이야기로 우스갯소리로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부산은 젊은 층들은 서울로 빠져나가고. 근데 그렇게 한번 자꾸 그러면 부동산이 심리기 때문에 점점 더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그래서 예.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층이 되다 보면 자산들을 또 증여 하고는 상속을 조금 해줘야 정리를 하고 되는데 있다는 자녀분들은 또 생각을 하잖아요. 서울에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아. 받은 자산을 또 서울에 투자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왜 좀 유명한 아파트들 이런데 그 지역에서 외지인이 투자를 많이 그렇습니다. 한다는 게 그런 수요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은요, 지방은 굶어 죽고 서울은 또 배 터져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지방에 좀 더 많은 투자, 많은 자금이 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억울해하는 곳이 있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가 어디고요? 평택시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좀 많아요. 평택시 미분양이 6,438가구인데 평택시 인구가 60만이거든요. 네. 부산이 미분양이 4,500인데 부산 인구가 327만입니다. 그러면 평택시 입장에서는 인구 대비 미분양이 많은데 최근에 정부에서 나온 대책을 보게 되면 네. 지방에는 뭐 우대금리 0.2%포인트 준다라고 하는데 수도권은 오히려 가산금리 0.2%포인트 정책 대출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평택이 수도권이란 이유로 거기서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수도권으로 들어가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평택 입장에서는 이럴 때는 또 수도권을 묶어서 우리를 왜 규제하느냐. 미분양은 좀 소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분양 얘기하셨는데 2월에 분양 물량은 좀 많이 줄었다고 줄어들었죠. 했는데 네네. 3월에는 어떻습니까? 3월은 2월보다는 좀 늘어나는데요. 전국적으로 26개 단지 24,880가구가 나오고요. 수도권 지역은 18,596가구가 나오는데 네. 눈여겨봐야 될 단지는 우리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높은 선호도가 나온 하남 교산 신도시 네. A 2블럭이 3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또 실소유자들 이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납입 금액이 많으신 분들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청약저축이나 종합통장 오랫동안 납입하신 분들이라면 하남 교산 신도시 1순위로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5월부터는 로또 청약 이른바 줍줍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5월부터 이제 막힙니다. 네. 뭐 전국적으로 집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게 풀어줬는데요. 5월부터 무주택자들만 가능하고요. 네. 지역 범위는 지자체장들이 우리 지역만 할지 전국으로 할지는 지자체장들이 지정하게 됩니다. 네. 그 최악의 건설 경기 한파로 그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거라는 4월 위기설이 잠깐 가라앉았다 다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현장 많이 다니시면서요. 이게 위기설을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차이인데요. 뭐 금융권으로 전이가 돼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오느냐. 뭐 4월에 저는 그렇게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건설업계가 위기가 끝났느냐 그러면 아닙니다. 계속 힘들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뭐 중견 건설사들, 대기업 건설사들도 본사를 팔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발 채무라고 하죠. 내가 직접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 사업을 하면서 책임 준공이라든지 PF라든지 미분양 때문에 채무가 생기는 걸 우발 채무라고 하는데 3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빠른 미분양 대책들 최근에 나왔으나 네. 부족하기 때문에 건설사를 살리려면 경기를 살리려면 예. 좀 파격적인 미분양 대책이 나와야 저희가 될 것 뉴스를 같습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강남의 아파트 값이 없었다, 뭐 국민평형이 몇십억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 내 집을 갖지 않고
전세라든가 월세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전세 사기 특별법이 마련이 되는데 이게 5월 말에 만료된다면서요? 네, 5월 예. 말 만료기 때문에 뭐 큰 도움이 된든 안 되든을 떠나서 저는 네. 당연히 연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최근에 또 이게 통장 사기가 있는데 삼행시 네. 사기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통장 이름을 우리 금융실명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본인 이름만 가능한데 모임 통장은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쉽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 기님만이라고 한다면 김씨 인간들이 모인 만만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통장을 만들면 통장 이름이 기님만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누군가가 제 집을 가짜로 한다면 계좌번호를 주고 이렇게 통장 만들면 입금하면 기님만으로 나오니까 믿고 입금할 수가 있으니 주의사항은 통장을 계좌번호만 봐야 받지 된대요. 말고 통장 사본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